동서, 그릇 좀 정리해 줄래요? 저 지금 이래서요. 하진이 깁스를 가리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도와줘. 동서 팔 괜찮아요? 아까부터 보니까 꽤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네. 약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사실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명절마다 이렇게 모여서 며느리들만 고생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 명절 때 해외여행 가거나 호캉스 즐긴다고요. 나는 이런 옛날식 시집살이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은 지금쯤 다들 발리나 하와이에서 휴가 즐기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맨날 보기만 하면 일 시키고, 시누이는 꼬투리 잡아서 못 살게 굴고, 제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남의 집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그만해 취했어. 취하긴 내가 무슨 말 틀린 것 있어? 당신도 알잖아. 큰형님만 재산 받게 할까봐 억지로 온 거잖아.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명절과 제사 같은 가족 행사는 고부선 여사님에게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으로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약국에서 근무하면서도 빠짐없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야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고부선 여사님은 혼자 앉아 옛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어머님에겐 유일한 낙이었겠지. 그녀는 문득 자신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리고 명령하던 모습이 어쩌면 그분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겪었던 시집살이의 고통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부모의 외로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영숙이 놀러 왔을 때 고부선 여사님은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미쳤지? 어머님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요즘 들어 왜 그분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 영숙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지 나이 들수록 과거가 다르게 보이는 법이야. 시어머니도 그냥 외로웠던 거야,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모이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 고부선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도 가족들이 모이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만은 절대로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그녀가 지켜온 30년 전에 그 다짐은 지금도 유효했습니다. 나만큼은 절대 그런 시어머니 안 될 거라고 평생 다짐했는데 어머님 마음이 이해간다니 웃기지? 근데 이해는 가도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애들한테 그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둘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시집살이의 고충을 나눠온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시대의 시집살이는 지금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그날 밤 고부선 여사님은 다가오는 명절에 대해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녀가 겪었던 시집살이에 그 수십 년이 미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 같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껏 모시면서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고부선 여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이 결혼하면 꼭 다른 종류의 시어머니가 되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매일 같은 다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며느리가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내 마음이 상처받았던 그 순간들을 절대 만들지 말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고부선 여사님은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 문제를 깨끗이 처리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제사와 차례도 과감히 생략하고 단지 가족들이 모여 한 끼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정도로 명절 풍경을 간소화했습니다. 중식당 셰프로 일하던 남편 김기철 씨도 이런 변화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어느 추석날 기철 씨는 집에 모인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은 앞으로 제사 같은 거 없어. 명절에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끝이야. 어머니가 고생했던 것처럼 너희 각자 집에서 밤새 음식 준비하고 그럴 필요 없어. 큰아들 기태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예 안 모이는 건 어때요? 다들 바쁘잖아요. 그러자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안 돼. 가족이 1년에 몇 번이라도 얼굴 봐야지.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남이야. 고부선 여사님은 남편의 강한 어조에 놀랐지만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니까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바빠서 힘들어서 핑계대고 안 보면 언젠가는 서로 어색해질 거야. 남편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명절마다 꼭 모이자. 내가 특별히 말해두는데 가족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한테만 나중에 재산 물려줄 거니까 명심해. 그 말을 듣자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재산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고부선 여사님은 그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명절마다 아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고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고생하지 않도록 음식 대부분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영숙이 물었습니다. 부선아, 너네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명절에 해외여행 같은 거 안 가? 고부선 여사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고는 싶지. 하지만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약속이 있어서 아이들이 얼굴 보러 와야 한다고 했거든. 제사는 안 지내도 가족끼리 만남은 꼭 가져야 한다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 애들은 명절도 안 지키고 부모님도 잘 안 찾아뵙더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묘수를 뒀어. 가족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애들이 안 올 수가 없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누구도 명절에 빠지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그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진심 어린 효도는 아닐지라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으니까요. 고부선 여사님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명절 문화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모이되 과거처럼 며느리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갖가지 나물을 준비하는 풍경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직접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설날 전날 고부선 여사님의 부엌은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육개장은 끓여 식혀두고 잡채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미 몇 가지 나물도 준비해 두었고 전도 부쳐서 냉동실에 넣어두었습니다. 친구 영숙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부선아, 내일 애들 다 오지? 준비는 다 됐어? 응. 거의 다 했어. 며느리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미리 준비해뒀어. 아이고, 넌 참 좋은 시어머니다. 그렇게 해주면 며느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고부선 여사님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겪었던 고생은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첫째
아들 기태와 그의 아내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항상 부지런해서 명절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민지는 양손에 선물 봉투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기태가 아이들 손을 잡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벌써 왔구나. 애들도 일찍 일어나서 고생했네. 고부선 여사님이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방 좀 볼게요. 아직 뭐 준비하실 게 있으세요? 민지는 코트를 벗자마자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아니, 다 해놨어. 그냥 밥만 지으면 돼. 오늘은 편하게 쉬어. 그래도 민지는 식탁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민지의 이런 모습이 시어머니를 돕는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어쩌면 남편이 말했던 재산 상속을 의식한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부선 여사님의 마음 한구석에 살짝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이 원래 부지런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경태가 도착하기 전에 식탁은 이미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음식들 덕분에 아침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와, 올해도 어머님 음식은 최고네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민지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조금씩 미리 해뒀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루에 몰아서 하기가 힘들더라고. 식사 후 설거지 시간이 되자 민지는 망설임 없이 자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고부선 여사님은 큰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명절날 부엌에서 큰 소리 나는 일도 없었고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고부선 여사님의 집은 여전히 명절의 중심지였습니다. 첫째 아들 부부는 항상 일찍 와서 도와주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둘째 아들 경태도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명절 스트레스로 다투는 가족들 이야기가 나올 때면 고부선 여사님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로서 절대 권력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은 평화로운 가족 관계였습니다. 다들 명절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참 다행이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었지만 아들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형식 없이도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 명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명절 풍경은 둘째 아들 경태가 결혼하면서 미묘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5년 전 경태는 럭셔리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주방장 서하진과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처음에 하진의 직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며느리라니 명절 음식 준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평소처럼 추석 전날부터 장을 봐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떡갈비와 잡채, 나물 몇 가지와 생선전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날 저녁 첫째 며느리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가 송편이랑 약간 해갈까요? 동서도 오니까 명절 분위기 좀 내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 그냥 와.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좀 준비할게요. 매번 어머님이 다 하시면 저희는 뭐해요? 고부선 여사님은 민지의 성의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항상 이렇게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민지의 말대로 첫째 가족은 오전 7시가 조금 넘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셋이 오니 선물도 푸짐했고 민지는 약속대로 직접 만든 송편과 간단한 반찬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오늘 민지는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부엌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아이들이 고부선 여사님께 절을 올리고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민지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음식들을 데우고 그릇에 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국은 제가 끓일게요. 어떤 국 드시고 싶으세요? 소고기 무국 재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끓이자. 두 사람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거실에는 큰 식탁이 펼쳐졌습니다. 명절 준비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둘째도 왔나 보네. 경태와 하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하진은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 항상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하진이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만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밥상 거의 다 차렸으니 짐만 놓고 오렴. 경태 부부는 짐을 내려놓고 곧바로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도착해 음식 준비 과정은 건너뛰고 바로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와, 음식 정말 많네요. 어머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응. 어제부터 준비했지. 어머, 직접 만든 송편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언제 그 시간에? 하진의 말투에는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느껴졌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긴장된 공기를 풀기 위해 서둘러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모였으니 밥 먹자. 추석인데 맛있게 먹어야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고부선 여사님은 둘째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과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하진은 음식을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가족 역학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성격 차이가 앞으로의 명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부선 여사님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하진은 모두가 놀랄 정도로 열정적으로 음식을 즐겼습니다. 호텔 주방장이라는 직업 때문인지 요리 맛에 대한 감상도 자세히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한 접시를 비우고 또 한 접시를 가득 채우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 잡채 정말 맛있네요. 호텔에서도 이런 맛은 내기 어려워요. 하진이 감탄하자 고부선 여사님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내가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인데 좋아해 주니 고맙구나. 호텔에서는 이렇게 정성 들여 하나하나 양념하는 건 시간이 없거든요. 역시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식사 분위기는 처음에 굉장히 화목했습니다. 모두가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로 과일을 먹을 시간이 되자 첫 번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주방에서 과일 접시를 가져와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서, 배 좀 깎아줄래? 내가 사과 깎을게. 민지는 일손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배와 과도를 하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저는 과일 깎는 거 잘 못하는데요. 손 베이기 쉬워서. 하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 접시를 자신에게서 멀리 밀었습니다. 괜찮아. 한번 해봐. 못 깎을 것 같은 건 없잖아. 민지가 다시 권유했지만 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잘 못해요. 저는 요리는 할 줄 알아도 과일 깎는 건 서툴러서요. 그 말에 민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방장이라는 사람이 과일 하나 깎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직접 사과와 배를 모두 깎았습니다. 과일을 먹은 후
식탁을 치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자연스럽게 접시를 모으기 시작했고 고부선 여사님도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경태도 큰 그릇 몇 개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하진은 그대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그릇들 좀 싱크대로 가져다 줄래? 민지가 다시 한 번 시도했습니다. 아, 저기 죄송한데 저 지금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하진의 발언에 주방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서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가려고? 이제 설거지 좀 하고 차라도 마시려고 했는데 고부선 여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친정어머니께서 좀 편찮으셔서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태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계획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이 가야겠네. 내가 짐 챙길게. 당신은 여기 좀 더 있다가 와도 돼요. 내가 먼저 가볼게요. 하진의 말에 민지의 표정이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부선 여사님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럼 갔다 올게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오늘 만든 잡채랑 갈비찜 좀 싸주실 수 있을까요? 친정 부모님도 드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이 말에 민지는 입에서 짧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도 매번 음식을 싸갔지만 최소한 준비도 하고 정리도 도운 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음식만 싸가려 했습니다. 그래, 싸갈 음식은 내가 준비해 줄게. 다들 수고했으니 가져가. 고부선 여사님은 불편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첫 명절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진은 짐을 챙기러 가면서 경태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와. 나 혼자 운전하기 불안해. 경태는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둘이 나간 후 부엌에 남은 고부선 여사님과 민지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거 마저 할게요. 괜찮으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그나저나 하진이가 좀. 고부선 여사님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첫 명절이라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다음부턴 나아질 거예요. 민지는 애써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고부선 여사님은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첫 명절부터 이런 행동을 보이는 며느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화합을 위해 그녀는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고부선 여사님은 잠들기 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자 했던 다짐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두 며느리의 성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명절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나아지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진의 행동은 첫 명절 이후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설날이 왔을 때도 그 다음 명절에도 하진은 똑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착하는 시간은 항상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고 식사 후에는 어떻게든 집안일을 피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민지와의 눈에 띄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설날 아침 민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하진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자 마침내 민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동서, 우리 다 같이 먹었으니 같이 정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민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형님, 저 지금 좀 피곤해서요. 아침부터 운전하느라 힘들었거든요. 하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그리고 동서는 운전도 안 했잖아. 민지의 말에 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치를 본 경태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두자고. 그는 서둘러 주방으로 갔고 불편한 공기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며느리들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 후 하진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이 소식은 명절 모임의 역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신 초기라는 이유로 하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모든 집안일에서 빠졌습니다. 추석 준비 중 하진은 소파에 편안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혹시 이거 좀 데워줄 수 있니? 내가 지금 다른 반찬 만들고 있어서. 고부선 여사님이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하진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식탁에서의 모습은 전혀 입덧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임신 기간이 지나고 하진의 배가 불러오자 그녀는 무거운 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다며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고부선 여사님이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기가 보채서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해서 아기가 잠들어서 일어날 수 없어서 등의 이유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사 시간에는 아기를 경태나 고부선 여사님에게 맡기고 자신은 편안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가족 모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추석날 경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외식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밖에서 먹고 오면 편하잖아요. 그러게요. 요즘은 호텔에서 명절 가족 모임 패키지도 많이 나와요. 하진이 신이 나서 거들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각자 여행 가는 건 어때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더라고요. 경태의 말에 민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고부선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니 다음부터는 각자 편한 대로 하자. 굳이 모이지 않아도 돼. 예상외로 민지가 반대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좋아요. 물론 준비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음식 나눠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귀중하잖아요.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고부선 여사님은 감동했지만 하진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진도 모이지 말자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저도 사실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일찍 와서 좀 도울게요. 하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수긍했습니다. 그날 밤 고부선 여사님은 오랜 친구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안 오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오겠다고 고집을 부리네. 이해가 안 가. 아이고, 그거 남편이 옛날에 했던 말 때문 아닐까. 가족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재산 준다고 했잖아. 영숙의 말에 고부선 여사님은 깊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진정한 가족애보다는 재산 상속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하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고부선 여사님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적어도 명절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니까요. 고부선 여사님의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해 추석 가족 모임에서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추석 전날 고부선 여사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져 음식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가족이 도착하자마자 민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은 분주히 남은 음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상차림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경태네도 왔네. 고부선 여사님이 반갑게 맞이하려 현관으로 향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경태의 아내 하진이 왼팔에 커다란 깁스를 하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진아, 팔이 어떻게 된 거니? 고부선 여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골절까진 아니고 금이 갔대요. 하진이 아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태가 뒤에서 짐을 들고 따라 들어오며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병원에서 3주 정도 깁스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많이 아프겠구나. 그래도 왼손이라 다행이다. 고부선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 하진은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식을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른손으로 능숙하게 젓가락을 다루며 갈비찜, 전, 잡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동서,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불편할 텐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진통제 먹어서 지금은 괜찮네요. 그리고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아픈 것도 잊었어요. 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부상당한 사람답지 않게 식욕이 왕성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되자 하진은 깁스를 핑계로 완전히 빠졌습니다. 동서, 그릇 좀 정리해 줄래요? 민지가 평소처럼 부탁했습니다. 저 지금 이래서요. 하진이 깁스를 가리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도와줘. 경태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시간, 밥상에 소주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진도 몇 잔 마시더니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술을 따르고 안주를 집을 때 깁스한 팔을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동서 팔 괜찮아요? 아까부터 보니까 꽤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민지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아, 네. 약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이미 술 기운이 돌아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명절마다 이렇게 모여서 며느리들만 고생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 명절 때 해외여행 가거나 호캉스 즐긴다고요. 하진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이런 옛날식 시집살이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은 지금쯤 다들 발리나 하와이에서 휴가 즐기고 있을 거예요. 고부선 여사님은 듣고 있기 불편했지만 취한 며느리의 말이라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맨날 보기만 하면 일 시키고 시누이는 꼬투리 잡아서 못 살게 굴고 제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남의 집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경태가 나서서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취했어. 취하긴 내가 무슨 말 틀린 것 있어? 당신도 알잖아. 큰형님만 재산 받게 할까봐 억지로 온 거잖아. 하진의 폭탄 발언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의 불화를 막기 위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고부선 여사님과 민지는 우연히 같은 시간에 부엌에서 마주쳤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고 하진이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팔에는 깁스가 없었습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해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팔 괜찮아졌어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진은 화들짝 놀라며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게 말을 더듬는 사이 민지는 하진의 방으로 들어가 깁스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탈부착이 가능한 가짜 깁스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끼고 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짜 의료기구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민지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고부선 여사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내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과 생각이 필요했지만 가짜 깁스 사건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테이블에 모였을 때 고부선 여사님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두 짐 챙겨서 돌아가. 갑작스러운 선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경태와 하진은 어젯밤 일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하루 더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요. 경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더 있을 필요 없어. 지금 바로 나가주면 좋겠다. 고부선 여사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하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예요. 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지만 고부선 여사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잖아. 가짜 깁스까지 준비해 오다니. 난 더 이상 이런 식의 명절을 보내고 싶지 않구나. 하진은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태도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기태와 민지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함께 가는 게 좋을까요?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다들 가줬으면 해. 나 혼자 있고 싶구나. 고부선 여사님의 말에 민지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성실히 시어머니를 도왔는데 자신도 함께 내쫓기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가족이 짐을 챙겨 현관에 모였을 때 고부선 여사님은 최종 결정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모이는 건 없애기로 했어. 각자 알아서 지내고 연락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민지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한 가족이 모여서 이런 불화가 생기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아. 그리고 고부선 여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모두 내가 쓰고 갈 거야. 앞으로는 재산 때문에 명절에 오거나 효도하는 척할 필요 없어. 이 말에 경태와 하진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짐작이 맞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정말 가족이니까? 하진이 급하게 말했지만 고부선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 집을 떠나기 전 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 노력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부턴 제가 일찍 와서 음식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다 할게요. 제발 화 풀어주세요. 하지만 고부선 여사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앞으로 할 리가 있겠니?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모든 가족이 떠난 후 현관문을 닫은 고부선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 안은 이제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두 아들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모이는 건 없앴으니 각자 알아서 즐겁게 보내. 재산은 내가 다 쓰고 갈 테니 기대하지 마라. 문자를 보내고 난 후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생각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모든 재산을 쓰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다 똑같은 며느리가 아니었고 첫째 며느리 민지의 진심 어린 노력은 그녀가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고부선 여사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갑자기 그러셔서 많이 놀랐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다만 가족이 모여서 이런 불화가 생기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어머님, 저희까지 같이 내쫓으시면 너무 서운해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내 마음은 안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대해준 건 알아.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나중에 마음이 정리되면 따로 연락할게. 이 말에 민지는 조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 건 없을 거야. 특히 하진이와는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구나. 전화를 끊은 후 고부선 여사님은 창가에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번 결정이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고부선 여사님의 집에는 이번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 전날 평소처럼 무의식적으로 장을 보러 갔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가족들이 오지 않을 것이니 많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슈퍼마켓 카트를 밀며 고부선 여사님은 잠시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식재료를 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엌에 서서 보냈던가요? 흰 떡을 보며 그녀는 지금까지의 명절 준비를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일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슈퍼마켓 직원의 말에 고부선 여사님은 문득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평소에 먹는 양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함이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집에는 떠들썩한 소리도 분주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 고부선 여사님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평생 명절날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기에 이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복잡한 명절 음식 대신 간단한 된장국과 반찬 몇 가지로 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도 되나?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곧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는 불과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명절날 설거지에 몇 시간을 썼던가요? 그녀는 놀라웠습니다. 오전 시간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명절에서는 항상 누군가를 챙기느라,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선아, 명절 잘 보내고 있어. 애들 다 왔니? 아니, 이번엔 혼자 보내고 있어. 뭐라고? 아들들이 안 왔다고? 어쩐 일이야? 고부선 여사님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많이 쓸쓸하겠네. 우리 집에 올래?
우리 애들도 다 와 있어. 괜찮아. 오히려 편해. 이렇게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고부선 여사님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편안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오후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명절이라 공원에는 가족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분주함을 보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더욱 감사히 여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오랜만에 책을 읽었습니다. 밀린 드라마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명절에 누려본 적이 있었나요? 그녀는 생각해 보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고부선 여사님은 문득 지난 수십 년간의 명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고생을 자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강요, 아니면 사회적 압박, 아니면 그저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의 의무감,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그녀가 느끼는 평화로움은 그 모든 고생보다 값졌습니다. 자식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번뇌만 쌓는 일이었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으며 고부선 여사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운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편안한 하루가 되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고부선 여사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삶의 중심을 자식들에게 두었던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자식들에게 명절에 오라고 강요했던 것은 정말 남편의 유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이 자식들을 놓아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솔직한 마음으로 자문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집착했던 건 아닐까?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말을 핑계로 자식들을 불러 모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느끼는 고독감을 자식들로 채우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고부선 여사님은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명절 사건 이후 자식들을 놓아준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와의 갈등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 영숙이 들러 차를 마시던 날, 고부선 여사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영수가, 나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 자식들 명절마다 오라고 하는 게 정말 그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욕심인지.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랬었지.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들도 자기 삶이 있는데 내 욕심으로 불러 모았던 것 같아. 진정한 가족 사랑은 서로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닐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제 고부선 여사님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식들에게 목매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찾고 동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결정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도 시부모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로 시집살이도 며느리살이도 없이 각자의 공간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첫째 아들 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저희가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고부선 여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와도 좋아. 하지만 의무감으로 오는 건 아니었으면 해. 정말 보고 싶을 때 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명절 때 안 오니까 많이 섭섭하시죠?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고부선 여사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고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놓아주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때로는 외롭지만 그것 또한 인생의 일부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의 공간과 삶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만날 때 그 시간이 더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고부선 여사님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유영아는 30대 중후반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중소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었고 홀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그녀의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영아야, 오늘도 늦게까지 공부하니?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유영아는 책상에 엎드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번에 장학금 놓치면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그녀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새 공부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했습니다. 동생에게는 늘 멋진 언니로 어머니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생이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 유영아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 역시 우리 동생.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올게. 졸업 후 취업한 유영아는 첫 월급부터 어머니와 동생의 생활비를 챙기며 가족을 우선시했습니다. 사회생활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매달 가족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곤 했습니다. 영아야, 내 옷도 좀 사고, 너도 젊은데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종종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건강해야 제가 마음이 편하죠. 유영아는 장녀로서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남편처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었고, 동생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마음 둘 곳이 필요했지만,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엄마, 이제 월급도 좀 더 받게 됐어요. 정말 축하해. 우리 딸. 근데 더 바빠지는 건 아니지? 괜찮아요. 이제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됐네요. 그렇게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던 유영아는 30 즈음에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석.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남자였습니다. 유영아가 30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에 김민석이라는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유영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민석은 데이트 때마다 비싼 레스토랑을 당연하게 예약했고 고급 선물을 건네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돈에 대한 압박이 없는 그의 태도는
항상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유영아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민석은 처음 만남에서부터 남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듬직한 체격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어딘가 의지하고 싶었던 유영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보호받는 느낌을 경험했고 그 감각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유영아의 집에 예상치 못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자 셋이 사는 집에서는 당황스러움만 커져갔습니다. 유영아는 막막한 마음에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수건으로 우선 닦아두고 있어. 민석이 도착했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수 지점을 확인하고 임시 조치를 취한 후 곧바로 전문가를 불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문제 해결 능력은 유영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고가 수습된 후 민석은 유영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유영아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여자들끼리만 살아온 집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무력감을 느꼈었는데 이제 그녀 곁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민석은 데이트 때마다 유영아를 특별하게 대해주었고 그녀의 가족에게도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 유영아의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오거나 동생의 취업 상담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영아 씨 같은 여자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평생 영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프로포즈 날 민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영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제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민석의 부모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호화롭게 치러졌습니다. 신혼여행도 유럽 일주로 2주간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간 유영아는 민석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신혼집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근처의 아파트로 민석의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유영아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행운이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신혼 생활이 시작되자 민석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영아가 사랑에 빠졌던 그 듬직한 남자는 결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한 유영아가 퇴근 후 만난 민석은 더 이상 그녀를 챙겨주는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탁 위치부터 시작해 점차 가전제품 구매, 휴가 계획, 심지어 유영아의 옷 스타일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반대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신 옷 좀 고상하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말을 그대로 따르지 못해? 난 당신보다 이런 거 많이 봤다고.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유영아는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관념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그는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용돈은 마음대로 써대면서도 유영아에게는 지나친 절약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부모님에게는 항상 비싼 선물을 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생활비가 부족해 유영아가 걱정을 털어놓자 민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달은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서 좀 빠듯할 것 같아. 민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좀 아껴 써.
당신 커피 매일 사 먹지 말고 집에서 타 먹어. 유영아는 이미 2달째 커피숍에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끼고 아껴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석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고 그 안에는 시부모님을 위한 명품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60만 원, 다른 한쪽은 95만 원짜리였습니다. 유영아가 항의하자 민석은 오히려 그녀를 탓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선물로 이 정도는 기본이야. 당신이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의 말에 유영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시장을 돌며 가장 싼 식재료를 찾아다녔고 자신의 옷은 세일 기간에만 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치가 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점점 민석의 눈엔 유영아의 모든 것이 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행동거지, 친구 관계까지 시시콜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영아의 친정 형편을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이 늘어났습니다. 역시 배움이 다르니 눈높이가 다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유영아는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무시당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이유를 점점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유영아는 결혼 전 민석에게서 보았던 듬직함과 다정함은 사실 그저 남을 얕보는 자신감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철없이 자란 부잣집 아들의 전형, 그것이 바로 김민석의 실체였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유영아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곧 한계에 다다를 예정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유영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심각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요통이라 생각했지만 통증은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영아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웃으며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유영아는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운 고통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몇 년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높이에 맞춰 허리를 어정쩡하게 숙인 채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자세가 결국 그녀의 허리를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되어 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에 유영아는 당황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어머니가 일을 쉬는 동안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영아는 남편 민석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야 한대. 내가 모아둔 돈으로는 수술비가 좀 모자라서. 민석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모자른데? 2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대출 받으면 될 거 아냐? 유영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더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했습니다. 대출은 이자 때문에 부담돼.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민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만 원밖에 못 줘. 나도 요즘 쓸 데가 많아. 유영아는 그의 마음 없는 도움에도 억지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민석이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던 유영아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아버지, 생신 선물. 요즘 신상 나온 거야. 상자를 열자 호화로운 명품 시계가 나왔습니다.
유영아는 시계의 가격표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300만 원. 그녀의 어머니 수술비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왜? 아버지 선물인데 뭐가 문제야? 유영아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내 엄마 수술비 200만 원도 아깝다더니 시계에는 1,300만 원을 쓴 거야? 민석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지. 우리 부모님 선물은 이 정도가 기본이야. 내가 이런 걸 이해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유영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무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내 엄마는 아픈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각자 집안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당신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 그 말에 유영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민석의 말은 그저 경제적 차이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체를 격이 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영아는 대출을 받아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지만 유영아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냉정함과 이기심은 그녀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석과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유영아는 시댁의 독특한 가족 역학에 점점 더 깊이 노출되었습니다. 시부모님 사이의 긴장감은 가족 모임에서 항상 느껴지는 불편한 공기였습니다. 정태훈 시아버지와 이미경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마치 권력자와 복종자의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시댁 방문해서 유영아는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성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지배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거의 묵살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그의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고 때로는 손님들 앞에서도 그녀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중 시어머니가 유영아에게 옷을 추천해 주다가 시아버지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듣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패션에 뭘 안다고 참견이야. 옷걸을 줄도 모르면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유영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태훈의 이런 강압적인 태도는 백화점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민석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거나 심지어 아버지의 비난에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유영아가 이에 대해 물었을 때 민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래. 나이 들면서 많이 누그러지셨어. 예전엔 더 했어. 그의 무심한 태도에 유영아는 경악했습니다. 학대적인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민석의 모습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턴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영아는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미경은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유영아에게는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종종 둘이 있을 때면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아버지의 통제 아래 살았던 그녀의 삶은 유영아에게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시아버지의 눈에 든 가시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유영아 앞에서 비교적 자제하던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제 유영아가 있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에 시아버지는 첫 수저를 뜨자마자 신물이 올라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짠맛밖에 안 나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식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고, 민석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으로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유영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어머님 음식이 항상 맛있잖아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유영아를 째려보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영아는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 역학 속에서 유영아는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시어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의 결혼 생활마저 위태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던 찰나의 유영아에게 또 다른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울음 섞인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상황을 파악한 유영아는 즉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야기인즉 그녀의 어머니가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투자해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미용실에 단골로 오던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해준 집이라 믿고 계약했는데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복덕방 아저씨가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보였는데 집도 깨끗하고 좋았어. 주인이 특별히 싸게 내놓은 거라고 해서. 어머니의 말에 유영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과 원래 살던 집의 보증금을 합쳐 이번 계약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있었고 중개인이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해서 의심 없이 진행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찾아와 자신이 진짜 집주인이라며 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가 이전 계약 내용을 설명하자 그는 경매로 그 집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으며 중개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이미 어머니가 낸 보증금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의 몫으로 경매 배당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재산의 절반 이상을 한순간에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심해지고 시야가 흐려진다고 호소하여 병원에 갔더니 급성 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유영아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자주 친정에 들러 어머니를 돌보며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알게 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영아가 친정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며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비난조의 말을 던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기에 넘어갈 수 있니?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하는 법이야. 유영아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것은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악용한 범죄자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녹내장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데
마치 어머니의 탓인 양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전세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농내장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고요. 시어머니는 유영아의 반박에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어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조언도 못 알아듣니?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유영아에게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배려와 존중은 어디로 간 것인지, 강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고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의 행동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유영아에게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위로는커녕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그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정어머니의 녹내장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명의 위험을 막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유영아는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걱정됐지만 고액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월급을 아끼고 아껴 모아왔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동생도 최대한 돈을 모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유영아는 다시 한번 민석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이전에 어머니의 디스크 수술 때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남편의 이해를 바랐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녹내장이 많이 심해졌어. 이번에 수술을 안 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대. 민석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많이 부족해. 내가 모은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도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 회사 프로젝트 투자금도 내야 하고 이번 달은 특히 빠듯해. 하지만 우리 엄마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내가 돈을 짜낼 수는 없잖아. 평소에 좀 저축해두지 그랬어. 유영아는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와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수술비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광경이 유영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방문해 있었는데 아파트 앞에 반짝이는 새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의 차라고 생각했지만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아야, 차 봤니? 민석이가 사줬어. 그 말에 유영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차 키를 들고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차인데요? 벤츠야, 최신 모델. 민석이가 특별히 골라준 거야. 유영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그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차 얼마야? 왜? 얼마냐고.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 1억 정도? 유영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돈이 없다며 친정어머니의 수술비를 거절했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는 1억짜리 차를 선물한 것입니다. 우리 엄마 수술비 몇백만 원도 안 된다고 했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1억짜리 차를 사줘. 민석은 오히려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야. 우리 엄마가 오랫동안 국산차만 타셨잖아. 아버지가 고급차는 필요 없다고 늘 반대하셨고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해드린 거야. 우리 엄마 실명 위기라고.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우리 엄마한테 돈 쓴 거랑 당신 엄마한테 돈 안 쓴 건 별개의 문제라고. 유영아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 넌 내 가족을 무시하면서 내 가족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민석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선물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그 순간 유영아는 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는 너무 컸고 그의 이기적인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관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영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대책을 고민했고 마침내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석과 시댁에 복수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벤츠 사건 이후 유영아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과 시댁에 분명한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자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벤츠 구매 후 시어머니 이미경은 유영아에게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비장했습니다. 영아야,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널 불렀어. 유영아는 시어머니가 또 다시 친정 상황을 비난할까봐 경계했지만 이미경의 다음 말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석이가 나한테 그 차를 사준 이유가 있어. 내가 신혼집 명의를 그 애한테 넘겨주기를 바랐거든. 유영아는 처음 듣는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혼집은 유영아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시아버지 명의가 아닌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시아버지가 재산세 부담 때문에 부인 명의로 집을 넘겼던 것입니다. 내 시아버지가 다주택자로 세금 부담이 커져서 내 이름으로 바꿨어. 이걸 안민석이가 자기 명의로 달라고 조르더라고. 유영아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오랜 세월 쌓인 무거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40년 동안 태훈이한테 짓밟히며 살았어. 민석이도 똑같아.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가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파. 시어머니는 유영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국 돈만 보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됐어. 너한테 미안해, 영아야. 눈물을 글썽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유영아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따뜻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것은 오랜 학대에 길들여진 그녀가 권력의 균형이 바뀌자 무의식적으로 시아버지의 행동을 모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계획이 있어. 둘 다에게 교훈을 줄 거야. 시어머니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신혼집 명의를 유영아에게 몰래 넘기고 시아버지와 민석이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조금씩 확보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태훈이는 재산 관리를 내가 못한다고 늘 무시했어. 하지만 난 몰래 준비해왔어. 이제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야. 유영아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의 위태로운 상황과 민석의 냉정한 태도를 생각하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두 여성은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통해 신혼집 명의를 합법적으로 유영아에게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아가 이를 도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필요할 거야. 태훈이는 자신의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거야. 유영아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에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복종하는 척하면서도 내면에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그녀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유영아는 자신의 명의로 바뀐 신혼집을 판매할 준비를 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폭력성을 증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의 비밀스러운 동맹은 강력했고, 오랜 세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온 그들에게 마침내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유영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친정어머니의 위급한 상황에도 보인 무관심과 이기심을 생각하면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당한 대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자 유영아는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신혼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자 부동산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가격이면 너무 싸게 내놓는 거 아닌가요? 현재 시세가 훨씬 높은데. 유영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팔려야 해요. 급전이 필요해서요. 그녀의 예상대로 매물 정보가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문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러 잠재 구매자들이 집을 보러 왔고, 그중 젊은 부부가 즉시 계약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들은 가격이 워낙 매력적이라 놓치고 싶지 않다며 서둘러 계약금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로 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는데 언제 계약하면 될까요? 유영아는 남편이 회사에 있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계약금은 즉시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유영아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그녀는 집에 돌아와 민석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그의 옷을 꺼내 여행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고, 개인 물품들도 모두 수집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가방들을 집 밖 복도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모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석이 퇴근했을 때 그는 복도에 늘어선 자신의 짐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짐을 왜 밖에 내놓은 거야? 유영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집은 이미 팔렸어. 뭐?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장난이야? 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영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매매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장난 아니야.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후면 이사해야 해. 민석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 집은 내 엄마 명의야. 당신이 마음대로 팔 수 없다고. 유영아는 냉정하게 법적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내게 집을 넘긴 증서야. 이제 내 명의로 된 집이야. 서류를 훑어본 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유영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이럴 리가. 내가 엄마한테 벤츠를 사준 이유가 뭐였는지 말해볼래? 민석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벤츠를 사준 것은 신혼집 명의를 자신에게 넘겨받기 위한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명의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날 속였어? 유영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친정 어머니 수술비는 거절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1억짜리 차를 사준 게 누구를 속인 거지? 민석은 펄펄 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건 사기라고. 해봐.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작성됐어. 내 엄마가 자발적으로 나한테 명의를 이전했다고 증언할 거고.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돈에만 관심 있고 인간성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느껴봐. 유영아의 차가운 말에 민석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당당하게 행동하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부당한 특권을 잃은 당혹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영아는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며 이 집에서의 기억을 뒤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된 후 유영아와 민석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처음에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는 신혼집이 원래 어머니 명의였다는 이유로 재산의 절반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집은 결혼 전부터 우리 집안 재산이었어. 당연히 공동 재산으로 절반은 내 몫이야. 법정에서 민석의 변호사는 강경하게 주장했지만 유영아 측 변호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결혼 중에 증여받은 재산은 개인 고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유영아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유영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는 민석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혼을 승인했고 유영아는 집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패소 소식을 들은 민석은 너무 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하지만 유영아에게 돌아갈 길은 이미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배신이 그녀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이미경과 시아버지 정태훈 사이에서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신혼집 명의 이전 사실을 알게 된 정태훈은 이미경에게 격분했고 평소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경은 미리 설치해 둔 홈캠으로 그의 폭력 행위를 모두 녹화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당신에게 당한 모든 학대를 이제 법원에서 밝힐 거예요. 이미경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녹화된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태훈은 법정에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이미경의 손을 들어주었고 오랜 결혼 생활을 고려해 상당한 재산 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유영아는 신혼집을 판 돈으로 가장 먼저 친정어머니의 녹내장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어머니의 시력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앞으로 더 자주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좀 너 자신을 위해 살렴. 유영아는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프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유영아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 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이미경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고향인 전라도 시골의 작은 무화과 농장을 차렸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그녀는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무화과가 무르익으면 꼭 놀러와. 내가 직접 담근 무화과 청도 맛보게 해줄게. 유영아는 가끔 이미경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여성은 함께한 험난한 여정을 통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석과 정태훈은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입었지만 그들의 인생에 필요했던 교훈을 배웠습니다. 특히 민석은 한동안 방황하다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유영하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례했는지 깨달았어.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다만 내가 행복했으면 해. 유영하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나 원한을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 자신의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영하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 돌봄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으며 어머니의 건강도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유영하는 종종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진리를 삶으로 증명한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